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다드사의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선생님. 예. 오늘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선물 세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그게 뭐죠?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부모 사랑 한우 보신 세트입니다. 한우? 네네. 한우만한 게 없죠, 부모님 건강엔. 그럼요. 예. 한우 우족과 한우 사골 해서요 5kg짜리 세트예요. 굉장히 푸짐한데요. 네네. 네, 선물 포장까지 꼼꼼하게 다 해서 69,000원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 또 한우의 명가라고 하는. 그렇죠. 한우 그럼 설마 우진축산? 그렇죠. 우진축산에서 무려 한우 도축 증명서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족보 있는 한우. 그럼요. 예. 그래서 발송일이 5월 7일부터 일괄 배송되고요. 바로 5월 8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당일날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 특별한 기회,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그렇죠. 주문 가능한 날짜가요. 지금부터 5월 7일 오전 12시까지만 보내주시면 바로 하루밖에 안 걸려서 5월 8일 날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10개 이상 단체 주문할 시에는 10%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박 찬스. 네. 예. 전화번호 한번 우리 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축산업계의 명문 우진축산. 예, 주문 전화는요. 02-2634-6565 2634-6565. 네. 아주 전화번호도 쉬운데요. 그렇죠. 2634-6565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우가 아닐 경우에 10배 보상해 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야, 믿고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부모사랑 한우 보신 세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34강 신의 이름으로 친일하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참 안녕하냐고 말을 물어보기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힘들고 죄송하고. 네. 우리 또 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 세월호 관련해서 실종이 그렇죠. 돼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 선생님께서는 더더욱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르치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지지난주에 이제 수학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배를 타고 그래요? 제주를 갔다가 그런 경우가 많나 보네요. 그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왔던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네. 참. 글쎄 이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저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너에 오프닝에 매주 오늘의 역사라는 이제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역사로 기록이 될 텐데 오늘의 역사가 절망의 역사가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희망의 역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방송을 하고 있는 18일 오후 지금 한 2시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실종자가 268명입니다. 예. 이분들이 부디 무사하게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다대사도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역사 속 오늘 중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닌데요. 네네. 오늘, 그러니까 1991년 4월 26일, 네. 한 대학교 1학년, 새내기 1학년 신입생 학생이, 네. 등교길에, 네. 학교 등교하면서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네네.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는 편지를 두고 갔는데, 네. 결국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인가요? 그 당시 명지대학교 네. 경제학과 1학년 학생이었던 강경대. 강경대 군이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네. 시위 도중에 구타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1991년 세상에. 4월 26일입니다. 91년이면 노태우 정권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4월 26일이면요. 대학생 새내기면 2달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학생증도 받고 네. 이제 선후배 얼굴도 좀 익히고 그렇죠. 만 20세도 되지 않았을 나이입니다. 예. 우리 강경대 군은 1972년 2월 4일생입니다. 네. 예.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어떤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외, 네. 학내에서의 집회가 이제 금지되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내에서도요? 예, 학내에서도 학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집회가 허용됐었고요. 정치 관련된 집회가 불허됐었던 네,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이고요. 예. 전두환 때도 뭐 그랬지만 이후에 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이 군부 정권이 노태우 정권 역시도 여전히 굉장히 좀 권력 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예. 군부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네. 학생들의 어떤 그 폭력적인 시위 네. 이를 되게 이제 문제 삼아서 네. 비난하고 네. 좌경 용공 세력이다. 의식화대 학생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네,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 네. 즉 백골단이라고 하는 폭력 진압, 이 백골단이 바로 이제 사복체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경대 열사도 예. 그렇고, 그다음 또 이한열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에게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네. 예. 제가 백골단이라고 하니까 사실 단어는 저희는 좀 뭐 오면서 들었긴 들었는데요. 몇 번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잘 몰라서요. 예. 정경 같은 건가요, 이분들이? 전경은 이제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이 예.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전투경찰로 의무경찰처럼 네네. 복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군인인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의무경찰은 지원을 하는 거고 네네. 전투경찰은 군대를 가는데 네네. 이제 차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전투경찰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경찰 제도만 남았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 사복체포조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 유단자, 유단자? 직업경찰입니다. 아. 예. 그럼 이분들은 완전 무슨 이렇게 깡패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하던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액션 영화에서 예. 조직폭력배를 네네. 그 진압하고 검거하는 데 쓰는 보통 그런 경찰들이 네. 보통 형사들이라고 하죠. 예. 이런 사람들이 시위 진압에 동원이 되는 거죠. 아, 그 중에서 좀 젊고 약간 이런 분들이 그렇죠. 위주로 20대 후반, 30대, 40대 정도가 되는 거죠. 와, 아니 그런 분들이 일부러 시위를 위해서 시위 진압을 위해서 차출이 되는 거죠. 일선 경찰서에서. 예. 근데 왜 사복을 입고 그렇게 한 건가요? 이게 복장이 좀 특이했다고 하던데. 예. 그 복장은 청바지, 네. 이제 운동화. 를 신고 그다음에 또 상의는 그러니까 이제 청카바라고 하죠. 그럼 청청 패션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헬멧은 좀 파란색 헬멧.
이렇게 써서 그다음에 또 방독면까지 씁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방독면 모습이라든가 눈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투명하니까 그런 모습 마치 백골 같다, 해골 같다 해서 백골단이다. 라고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아주 명성이 높았고요. 네. 바로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존재했었던 사복체포조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범죄자들이나 이제 뭐 조직폭력배나 이런 분들을 상대하던 사람들이면 사실 이런 학생들이 시위를 해봤자 뭐 얼마나 과격하게 하겠으며 운동을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히 뭐 싸움이며 이런 걸 제대로 해봤을 친구들도 아닐 테고요. 보통은 이런 친구들을 잡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이 범죄자를 잡던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 그것도 유단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쇠파이프 비슷한. 맞습니다. 곤봉 이런 것들도. 곤봉도 들었고요. 쇠파이프도 실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학생들, 시위대가 보통 이제 체류탄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화염병, 쇠파이프,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 보도블록을 깨서 이제 투석전,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백골단이라든가 전경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뺏은 화염병, 그 다음에 또 쇠파이프, 이런 것으로 무차별적 과잉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무시무시한데요. 일단은 학생들, 어차피 그 시위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전문적인, 원래는 유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기만 해도 무조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기를 소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단자라는 사람들은 또 물리력을 체력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강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경찰을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 이제 뭐 전투경찰 이런 것도 아니고, 전투경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특히나 형사나 이런 분들은 정말 중요한 심각한 범죄자를 잡는 데 동원이 되셔야 할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뭐라도 대단한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도 아닌 그저 등록금 좀 올려달라, 사회에 좀 이렇게 아픈 소리 좀 한다고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진압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경대 학생이 이제 사망하게 된, 이때가 이제 1991년인데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과, 그다음에 또 노태우 정부, 즉, 전두환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정권 교체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생들이 어떤 사회 변혁 운동의 어떤 주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학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투쟁의 열기, 또 반정부 시위의 열기가 이제 교문 밖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압을 했었는데, 이 노태우 정부는 되게 강경하게 진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4월 26일 전전날, 그 당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상명대학교에 가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집회, 상명여대 집회에 찬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도중에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되는 거죠. 불법적으로 연행이 됐었던 겁니다. 불법 연행이 되니까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총학생회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과잉 진압까지 하나요? 글쎄 말입니다.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료 학우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한데요. 근데 아니 어쩌다가 근데 얼마나 그랬길래 사람이 죽기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앞에서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위한 구출대회, 이런 집회가 진행이 되었고 시위가 격렬해지고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골단이 사복경찰관들이 이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시위 진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경대 학생을 비롯한 시위대 대학생들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뒤로 이제 후퇴를 하면서 도망을 하는데 워낙 도망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강경대군이 1.5m 정도 높이의 담벼락을 넘다가 그게 수월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방치가 됩니다.
뭐 연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때린 다음에. 예.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다른 학생들이 이제 목격을 하고 네. 강경대군을 구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유단자들이고 그런 정도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때리면 그렇게 위험해진다는 걸 아실 텐데요. 예. 아니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폭행을 해놓고 그걸 또 방치해두고 가요. 예. 참. 예. 원래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 공무원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그 자신의 신분, 그다음에 또 소속, 그다음에 계급, 이름 이런 것들을 명찰로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골단들의 복장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은 그 시위 진압에 맞는 맡고 있는 전경들이죠. 전경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의무 경찰이죠. 이 경찰들도 신분증이라든가 명찰을 폐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은폐하는 거죠. 익명성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위 진압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찰 병력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렇죠. 예. 사복 경찰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거기다가 헬멧도 쓰고 눈에다가 이런 것도 쓰고 방독면 같은 것도 쓰고 했으면. 방독면은 그러면 이제 최루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복체포조들은요, 조그만 가방을 허리에 찹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곤봉 같은 최루탄. 수류탄 같은 던질 수 있는 최루탄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시위 진압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예. 와,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좀 짱돌 좀 던져봤는데요. 맞아요. 선생님도 이 시기에 딱. 대학생이었죠. 예. 그랬는데, 백골단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렇게 아픈 곤봉 정도가 같은 걸로 아니고요. 이렇게 때리는 예, 발로 차고 이러는데 거의 날아다닌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적당할 텐데,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95년인가요? 96년인가요? 전남대학교 학생 유재을 학생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연세대학교 1학년이었던 노수석 군도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 폭력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대학생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복체포조, 즉 백골단은 해체가 되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예, 경찰관 기동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예. 백골단처럼 이런 이것도 역시 경찰단 기동단이요? 그렇죠. 경찰관 기동대도 역시나 형사들 같은 이런 분들, 그렇죠. 전문 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위해서 이제 차출되는 이런 경우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역사가 지금 뒤로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당시 1990년대에는요. 등록금 인상 반대 이런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집회,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허되었고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자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집회 자체가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군부 정권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예. 학교 내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집회가 이제 불허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가 돼서 좀 대규모로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경찰들이 학교로 교내로 진입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때였고요. 끔찍하네요. 이런 가운데서 학생들이 경찰의 이 곤봉에 맞아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강경대 열사를 비롯해서 있어 왔더라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안흥모 내무부 장관이 경질이 되고요. 노태우 대통령의 사과,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4월 29일 날 전남대학교 학생 박승희 군이 강경대 사건 규탄 집회 중에 분신, 그다음에 안동대학교 김영균, 강원대학교 천세영, 그다음에 전민년, 그러니까 제야 시민운동단체죠.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분신 자살이 계속해서 잇따라. 그래서 노태우 정부를 규탄하는 어떤 분신 정국이 이루어졌고요. 이 당시에
서강대학교 총장이었던 박홍이 네. 박홍 신부가 학교에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수천 명의 주사파들이 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분신하는 게 주사파들이 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 김기설 씨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김기설 씨라고 하는 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 자살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분신 자살과 관련 있는 사람이 바로 강기훈 씨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무죄 33년 판결을 만에, 받았죠. 예, 무죄 판결 받았던. 예. 이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김기설 씨하고 이제 친구 관계인데요. 네네. 정부에서는 경찰에서는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한 배경에 강기훈 씨가 배후 조정을 했고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썼다. 그래서 아예 손으로 대신 그렇죠. 쓴 거다. 예. 예. 그래서 강기훈 씨가 구속이 되면서 친구까지도 사람의 목숨까지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럼 극악무도한 이해할 수 없는 주사파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군요. 아주 폐륜으로 먼 거죠. 예.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야 이제 뭐 무죄 판결도 나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아니 어느 사람이 친구가 죽으라 한다고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하려고 하면 유서를 직접 쓰지 그걸 친구가 대신 써준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게 먹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참.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이고 평범한 대한민국 공무원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네. 그 당시 검찰과 언론은 동료의 생명을 혁명의 도구로 삼았다라면서 이제 종북몰이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아주 파렴치하고 폐륜으로 몰았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 강기훈의 유서 대필 사건이 무죄로 밝혀지게 됐고요. 33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 유서 대필 사건으로 분신 정국을 덮었던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다제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초원복국에도 똑같이. 이분 역사 속 오늘에 많이 등장하는 분이네요. 예, 아주 유명인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부장검사로 검찰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의 당시 부장검사였던 사람 강기욱. 바로 박근혜 당시 18대 대선 대통령 후보였죠. 박근혜 후보의 법률특보 단장. 그 다음에 당시 수사검사가 바로 남기춘 검사인데요. 이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클린위원장. 그 다음에 그 당시 수사검사였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윤석만하고 또 곽상도인데 이 곽상도는 지금 박근혜 유명하죠.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그 다음에 윤석만 같은 경우에는 대전 동구의 그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었던 사람이죠. 참 뭐랄까 옛날에 왕년에 한 가닥씩 아주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께서 어떻게 모아서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로 쏙쏙 박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적입니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흘러와서 그런 듯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람을 이렇게 경찰 폭력으로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만들어 놓고도 그걸 오히려 이제 문제시되는 것을 덮기 위해서 엉뚱한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그게 무죄라고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에 지금 김기춘 지금 현재 비서실장도 그렇고 사과 어린 말도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죠. 지금 33년을 이 사건 때문에 친구를 죽게 만든 나쁜 놈으로 오랫동안 사셨다가 맞습니다. 이제 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뭐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청춘을. 그 당시가 이제 1991년인데요. 이 당시가 바로 이제 수서비리 사건 있습니다. 이 수서가 지금 그 수서 택지 지구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서의 택지
아파트 건설을 매개로 해서 네. 거액의 뇌물이 수수되는 정객 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낙동강에 페놀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페놀이 유출이 됩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낙동강이 아주 네.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네네네. 그것이 또 낙동강은 이제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 식수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식수원이 오염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가도 굉장히 좀 폭등했던 상태였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이 10% 미만. 그렇군요. 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반정부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시위를 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거스르게 되면 네네. 아주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참 끔찍하고 하지만 반드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 강경대 열사의 사망일 4월 26일을 맞아서 역사 속 오늘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그럼 본편 34번째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보기. 이것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된 다중범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대부분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위자들을 진압하는 모습이 흰색 헬멧의 일반 전투 경찰들과 구분되는 청색 자켓 복장 때문에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게 됐다. 당시 독재시대를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시위대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집단이었다. 당시 시위대를 벌벌 떨게 했던 이것의 대원들은 모두 무술 유단자였다. 특히 유도대학 출신과 특전사 출신이 대거 특채돼 주류를 이뤘다. 이들의 임무는 주로 시위 주동자 체포였는데 시위 진압 부대 뒤쪽에 있다가 특정 건물과 시위 주동자를 목표로 기습 진압을 하는 식이었다. 1. 민중의 지팡이 2. 민중의 곰팡이 3. 짭새 4. 씨방새 5. 사복 체포조. 네, 그럼 본격적으로 34번째 강의 신의 이름으로 친일하라 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군인들의 이 친일 군인들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이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거의 군인의 정통성을 예. 친일파들이 이제 가져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출신들이 네네. 이제 단절이 되고, 네. 단절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육사 출신, 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ROTC라든 그런 장교들이 국군을 튼튼하게, 그렇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느냐, 네. 그 뿔은 어디냐라고 네. 봤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네네. 전두환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군인 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군인 사조직을 뒤에서 지원하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차지철, 네. 그 다음에 박정희였다라는 네. 거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역사를 우리가 허투루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이어서 이번엔 종교계의 친일에 대해서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뭐 잘은 모르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많이 꼽고 있는 이런 한용운 선생님만 해도 그렇죠. 당장의 민족 대표의 승려셨고 33인이었고요. 그렇죠. 승려 종교인이셨고 예. 안중근 의사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죠.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좀 양심 있게
행동을 많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나철 오기호 선생님, 네네. 오저감살단, 네네. 그다음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네. 이 대종교도 바로 종교단체죠. 그죠. 예.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많은 종교계 인사들이 네, 자신의 교단을 지키겠다. 네, 자신의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네. 변명으로 네.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지금 은폐하고 네. 변명하고 있지만 종교계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누구 하나 네, 뼈저리게 통렬한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네, 네, 종교단체 종파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성들 속에서 종교 본연의 모습과 기능으로 네네.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일본의 종교 정책은 어땠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종교 정책, 네. 조선에 대한 종교 정책은요, 1910년을 네. 계기로 조금 변하게 되는데, 네. 이때 1910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요 기점으로 네. 기준으로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네. 통감했던 시제는요, 문치적인 자치 육성 정책, 그러니까 좀 약간 온건한 네네. 온건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부터는 네. 무단적 통치로 네. 이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이등 방문 그 이토 히로부미 정책이 대단히 유화적이었다라고 해서 부드러웠다, 그나마 나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뭐냐면 종교를 침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국민들의 조선 민중의 어떤 사상, 의식, 신앙을 통해서 일제 통치를 좀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네네. 고도의 심리적인 거였기 때문에 네네. 이 종교라고 하는 걸 되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의 침략보다 대단한 그렇죠.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 일단은 뭐 논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무조건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도 있다면 예.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내가 모시는 신부님이 친일을 하시거나 그렇죠. 그런 분이 하시는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교리처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절대화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신념화하게 되고 네네네. 내재화하게 되는데요. 네네. 특히 그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종교의 한국 진입을 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네. 신도가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침략의 질을 관리하는 거죠. 수준을 관리하는 거죠. 네.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예. 예. 제가 지지난번에 그 신사참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네네.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그 을사조약이라든가 1910년 강제병탄 이전부터 네네. 신사가 들어오기는 시작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본 종교의 어떤 침략, 네. 침탈의 어떤 수준을 좀 통제하고, 예. 동시에, 우리나라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선교사들과의 타협.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보장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일본의 조선 통치를 좀 정당화, 옹호하게 하는, 묵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그래서 선교사와 타협을 하게 되고요. 불교나 기독교, 천도교에 네. 대해서는 좀 회유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최린이 민족 대표 33인으로 들어갔던 최린이 예, 그렇죠. 변절을 하게 되고 많은 천도교 인사들, 기독교 인사들이 변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족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 대종교, 네. 단군교라고 하죠. 네네. 대종교라든가 뭐 우리 무속신앙에 네. 대해서는 그 엄청난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뿌리에 기반을 둔 종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민족의식적인 종교일 거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반제국주의, 반일, 항일의 어떤 종교, 네네. 그 항일 투쟁으로 그렇군요.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민족적인 것이 가장 이제 셀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식민지화 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민족 정신을 없애는 것에 주력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뭐 선앙당이라든가 뭐 장승이라든가 그렇죠. 막 배워가고 이런 그렇죠. 많이 훼손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보존이 됐었고 예. 오히려 상대적으로 천주교나 예. 기독교 이런 것들은 서학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굉장히 좀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천주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천주교나 아니면 기독교 뭐 이런 개신교 쪽에서는 일제가 그걸 허용해 주면서 오히려 조선 땅에서 이걸 좀 더 교리를 펴고 전도를 하는 데는 좀 더 용이하겠다. 조선보다는 일본 쪽에 붙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먼저 불교. 네네. 예.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 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종교가 이제 불교죠. 네네. 예, 불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요. 네. 그 유명한 승려가 한 명 있습니다. 일본인 승려인데요. 오쿠무라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네네. 이 오쿠무라가 어떤 사람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쿠무라. 예. 네. 오쿠무라는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따라와서 네. 부산에 고덕사라는 절을 개설했던 오쿠무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오쿠무라라고 하는 임진왜란의 앞잡이죠. 네네. 길잡이했었던 승려, 일본 승려의 후손이 네. 조선을 일본 불교를 가지고 조선 불교에 침투하게 되는. 이 뭐 대대로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침투한 이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임진왜란과 조선 말 네. 두 번에 걸쳐 조선 침략했던 척후병, 네. 천병이 되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승려인가요? 예, 중이고요. 네네네. 오쿠무라는요, 일본인 승려들을 네. 데려다가 조선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동인, 유대치, 김옥균, 네. 박영효, 어. 서광범, 어. 김홍집, 네네. 당시 친일, 개화파 인물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선의 어떤 정치 활동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승려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일본의 불교가 네. 일본에도 불교가 있고 조선도 불교가 있으니까 이제 접근이 되게 쉽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선 후기 때부터 조선은 기본적으로 숭유 억불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불교를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네네. 민간에서 민간 신앙으로 불교의 어떤 지위가 되게 확고하긴 했었지만 네네. 조선 시대에 그래서 좀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승려들은요 도성 출입 금지였어요. 그래요? 예. 약간 좀 승려를 약간 좀 아래로 보는 이런 그렇죠. 게 있었던 거죠? 네, 네. 조선 후기의 어떤 뭐 민요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네. 승려를 좀 비하하는 불교를 네네. 비하하는 내용들이 좀 많죠. 예. 이것이 아무래도 성략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 나오는 특수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도성 출입 금지 해제를 노력을 합니다. 일본 불교가. 야, 그러면 당시에 그 불교 신자, 조선 시대에 있었던, 조선 땅 안에 있었던 불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일본 불교가 더욱더 좀, 뭐랄까,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불교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네.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리를 잡게 되는 거군요. 예, 예. 뭐 대표적인 친일행위가 네. 를 들다라고 하면 네. 총독부가 1911년 11월에 네. 사찰령을 발표합니다. 네. 즉 불교의 어떤 절에 네. 대한 어떤 법령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 사찰령을 발표하니까 그 사찰령을 발표했었던 주지 스님, 바로 이제 강화도 전등사의 주지 김지순 스님이 네. 사찰 시행령에 대해서 메이지 일왕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들어왔다. 헐. 성은으로 법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선불교 월보에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의 불교 정책을
일본 메이지 천황의 성스러운 은혜다라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불교가 그 도성 출입을 하게 되고 네. 포교가 되면서 네. 이것은 이제 고마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 됐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참 이렇게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왕 왕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찬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일왕 메이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12년 7월 30일 일왕 메이지가 죽자 서울에 봉원사라는 절이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보담 스님이 메이지의 위패를 법당 안에 봉안을 하고 절 안에 스님 60명과 함께 독경을 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그만큼 존경했다. 일왕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서 어떤 교단이 이제 보호받게 되는 총독부로부터 이러한 계기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6대 총독 가제식계, 우카기 가제식계 때는요. 네.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노골화되게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황국 신민화 운동이 되는데 이 불교계에서는요. 심전 개발 운동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심전 개발 운동. 예. 심전은 마음 심자에 밭전자. 그러니까 네. 뭐 심성을 예. 개발한다라는 것. 말은 괜찮은데요. 예. 예. 결국엔 뭐냐면 조선 민족의 순량화, 일본화지. 순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진한 네. 그다음에 또 뭐 수능적인 양민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국 신민화 정책의 불교 버전이다, 종교 버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일왕의 말이 잘 듣는 양민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을 심전이라는 명칭이 불경에 나오는 단어다라고 하면서 일부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네.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 종무원, 네네. 우리 조계사절에 보면은 네. 그 총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한 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교무원, 네.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본산 주지스님 5명, 학생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참. 이렇게 되니까 뭐 그 불교계 전체가 네. 전체적으로 친일의 대열에 휩쓸려 가게 되는. 일단 여기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특히 불교계 그때 일제 당시에 불교계에서 중심을 이끌던 이 수뇌부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부, 당시 지도부, 네, 당시 맞습니다. 지도부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 본인의 뭐 글쎄 교단을 지키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건 좀 기회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41년에 네네. 그 일본이 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야말로 이제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조계종 종무총장 이종욱 스님은 태평양 전쟁이 바로 일어난 바로 그날 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전 조선 1,500여 개 사찰에 12월 15일부터 대동아 전쟁 연전연승을 위한 기도법회를 엽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애국심이 조계사에서 12월 23일부터 황군 전승기도회를 열고요. 그 다음에 신도들과 함께 궁성요배를 네네. 시작하면서 법회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법회를 하려면 궁성요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법회를 하게 되는. 대단한 친일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전쟁이 꼭 이기기를 바란다는 법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이런 분들 그럼 광복이 됐을 때 아쉬우셨을까요? 아쉬웠겠죠. 대표적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모금을 합니다. 모금까지. 모금을 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들죠. 네네. 그래서 조선불교호라는 비행기를 일본군에 바칩니다. 아이고. 예. 조선 불교계에서 이런 비행기까지 드립니다 하면서 드렸군요. 예. 그 중에 그 권상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네. 수많은 친일 행적,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친일 행적, 예. 기도법회를 한다거나, 뭐 헌금을 모금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친일 행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참여도 없이 광복 후에는 동국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아, 동국대학교 총무장. 예. 동국대학교가 불교계 학교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1962년이죠. 1962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죠? 박정희. 그렇죠. 예. 예. 대통령으로부터 문화훈장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분 역시도 뭐, 친일이셨으니. 그렇군요. 아, 그러면 불교계에서도 그 많은 뭐 계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주로 이런 친일을 해서 예. 주축이 되었던 이 종교계 핵심 인사들이 광복 후에도 다 이제 주축이 되어서 잘 자리 잡은 거네요.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아, 그럼요. 아니, 사회 전체가 다 친일이 휘어잡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불교계의 가장 이채로운 네. 독특한 친일 행각 중에 하나가 이제 탁발보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탁발보국? 예, 탁발승이라고 명칭이 다 이상하네요. 예, 탁발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스님들이 그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연부를 외워주고 불경을 독경을 해주고 시주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탁발승이라고 하는데 이 탁발보국이라는 거 뭐냐면 바로의 음식을 얻어가지고 식사를 해결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게 불교 전례 독특한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교 고유의 탁발이 친일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죠. 아, 예. 거기서 받은 걸로 그렇죠. 일제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국방헌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참. 그래서 희한하네요. 예. 황해도에 성불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본사, 말사, 주지와 승려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부처님 앞에서 일본군 전몰 장병 영령을 위한 천도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극락왕생을 하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제사와 같은 의례고요. 네. 황군 무은장구 기원식을 3일 동안 봉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찰의 주지와 대중 스님들이 탁발 보국대를 조직을 해가지고요. 관내를 순회 탁발해서 모금을 하는데 179원 92전을 관내 경찰서 지국에 전달을 합니다. 일본군을 위한 국방헌금으로 바쳤다는 거지요.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진짜 일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자발적으로라도 이렇게 되나요? 진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리고 중앙교무원 같은 경우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모든 불교도가 외워라 라고 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중앙교무원의 기관지 이름이 이제 불교입니다. 네네. 이 잡지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꼬박꼬박 실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황국 신민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종의 주입식 대뇌임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을 받아 안는 가슴에 새기는 정도와 깊이가 다르죠. 그렇죠. 훌륭하신 또 덕망 있으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행적을 보였다라는 게 그 신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그럼요. 예,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이 지도부 종교계 이런 특히나 이제 불교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교계 지도부에도 그 영향이 계속해서 없다고 할 수 없을 건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불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계에서 각 교단에서 당시 자기 교단의 어떤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또 참회를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친일인명사전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에 만드는 뭐라 그럴까? 기념식 있지 않습니까? 아, 처음 창간하시게 된 발간 기념회라고 할까요? 발간. 예. 이때가 발간할 수 있는 친일 인명사전 발간 보고 대회가 그때 굉장히 화제였죠. 예. 장소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아, 원래는 어디였는데요? 원래는 조계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계사에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요. 이유는 모르시나요? 글쎄요. 뭐라 그럴까? 일단 밝히기로는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을 테지만. 예. 뭐냐면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스님께 대관 결제를 맡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결제가 나지 않아 대관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출연진 섭외와 언론 상보가 다 진행된 상태인데 네. 대관이 취소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게요. 그랬더니 그 재무부 장스님이 그 행사에 조계종의 내부 행사가 있다. 그래서 대관의 우선순위가 내부 행사, 종단의 내부 행사 아니냐. 그러니까 대관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뭐 미뤄서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를 숙명여대 앞으로 그 효창공원 앞에 백범 선생님 묘소가 있고요. 그 근처가 바로 이제 있는 대학교가 네. 숙명여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를 했었고요. 천도교와 기독교도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도교의 그때 본산이 바로 이제 수훈회관, 우리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친일명사전 출판 기념 문화 한마당을 하려고 하는데 대관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대관 담당자로부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에 수훈회관 사무실 직접 방문해서 대관 신청서를 냅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그 대관료의 일부를 계약금으로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예. 야.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대관해 줄 수 없다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져 대관해 줄 수 없으니 계약금을 도로 찾아가라. 누가 대체 그런 연락을 했을까요? 고위권 임원. 그런 만큼 지금 뭐 불교, 천도교, 개신교 등등 해서 예. 다들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이제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 또 YWCA가 또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네네네. 기독교 청년 단체. 그래서 명동에 YWCA 강당을 예약하기 위해 했더니 또 담당 직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서 쓰고 담당 관계자에게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때 친일인명사전 관련이라면 대관해 줄 수 없다. 미안하다. 불편한 게 있는 거죠. 예. 사실 종교 그 본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무런 이게 지금 뭐 폭력적인 무언가도 아니고요. 일종의 예. 좀 문화 행사 같은 것인데 특히나 우리 민족의 역적이라고 볼 수 있는 친일 매국노들의 진실에 대해서 밝혀놓은 책, 정말 의미 깊은 책을 발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 자리가 대관절 그것도 정치와는 아무 색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할 종교 단체들이 대관절 왜 저마다 다 뭔가 이유를 들어가며 친일매사전은 거부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편한 가시가 있으니까 싫어했겠죠. 기독교든 천도교든 뭐 어떤 종교든 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네네. 새로운 사람으로 네. 거듭난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그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의미 있는 행사들을 대관해 준다고 해놓고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정말 어떤 게 있는지 네네. 예. 그랬군요. 그렇게 됩니다. 네. 예. 2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가장 관련이 깊은 기독교계의 이 사람은 누군지 고르시오. 보기.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초창 기도회가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당시 신촌 성결교회 정진경 목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온 국민이 바라는 남북 통일과 국가의 번영 그리고 민주화 실현에 크게 공헌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조찬 기도회는 같은 교단 목회자 사이에서도 큰 반감을 일으켰고 1993년 9월 20일 같은 성결교 소속 23명 목사들은 정진경 목사와 함께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이 사람을 비롯한 목사 23명을 반란 방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당시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한기총 초기 설립 주축이 됐으며 이 사람은 한기총의 대표 회장을 맡았다. 이 사람은 1992년 템플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친일 행적을 고백했다. 이 사람의 친일 행위를 고발한 최재화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1939년 당시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총회가 개최됐고 결의문 채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고 팔괭 이루의 대정신을 세계에 성양함은 황국부동의 국시다. 우리는 이에 더욱더 단결을 공고히 해 국민 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일체 전능력을 발휘해서 국책 수행에 협력해야 한다. 1. 베드로 2. 사도 요한 3. 막달라 마리아 4. 이명박 장로 5. 한경직 목사. 네. 참, 이 불교도 불교고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종교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히 그렇죠. 그 종교를 이끌었던 교단의 지도자들에 대한 세력들 이야기입니다. 중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며 친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독립운동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네네. 대부분 신앙인이면서 대부분 아들, 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천주교입니다. 네. 예. 천주교는 다른 나라에 전래된 천주교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요. 네. 선교사가 와서 천주교를 크리스토교를 전파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조선 중기 후기에 네.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천주학이라는 학문으로서 학문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네네. 이 천주교의 교리가 정말 인간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학문이 불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제사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에 좀 반하는 네네.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노론과 소론, 뭐 시파와 벽파 간의 어떤 네네. 정쟁에 그렇죠. 휘말리면서 뭐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배교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유배를 가게 되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뭐 신유박해라든가 기해박해라든가 병인박해 이런 것들 많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귀신이 쓰였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천주교는 그 다른 종교와 달리 네. 어떤 종교의 어떤 조직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불교라든가 기독교는 우리나라 그 나라의 어떤 그 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어떤 독자성, 지역적인 국가적인 독자성이 나름대로 좀 유지가 되는데 네네. 이 천주교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대단히 수직적인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교황 예.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되죠. 그 당시에 교계 제도가 네. 바로 더구나 또 일제 강점기 때는요 네. 주교 중심적이었었던 그다음에 성직자 중심이었었던 그 교회 권력이 네. 성직자 중심으로 주교 중심으로 권력이 배분되고 집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했던 신도들의 의식 수준이 네. 지금이야 뭐 학력도 높고 그렇죠. 그러지만 그때는 교세도 좀 작았던 데다가 네네. 우리 민중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는 게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주교라든가 성직자 중심의 권한이 네.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천주교의 그 종교 권력은 주교와 사제 계층에 독점된 형태였고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신부님들, 사제들의 대부분은 외국의 선교사들, 외국의 신부님들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외국인 신부들이 있는 천주교 교계를 박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외국과의 외교 분쟁,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더군다나 뭐 영일 동맹이라든가 프랑스와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선교사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외국인 신부들의 비율이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25%에 30%. 네네. 그러다가 점점 외국인 신부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네. 한국인 신부들이 외국인 신부님들에 대한 그 비율이 일제 초기엔 25%에 30%. 그러다가 말기에는 일제가 패망의 직전에 한 40%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인 신부들이 많았다. 그렇죠. 라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점점 한국인 신부들이 좀 증가하게 되는 추세였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청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조선에서는 교구가 천주교 교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 경성교구와 대구교구. 그래서 양분을 했었는데요. 서울 교구와 대구교구가 나눠져 있었고 서울교구의 교구장이 바로 미텔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였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그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도마 안중근 선생님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어머니께서도 조마리아 여사. 예. 이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만주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 그 당시 일제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됐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조선인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에게도 커다란 희망, 그다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천주교는요, 이 안 의사 안중근 선생님의 의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 오히려 천주교 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십계명을 통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율을 어겼다.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데, 예.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당시 경성주교였던 미텔이, 그, 빌렘 신부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이 빌렘 신부님은 직접 여순 감옥으로 가서, 안중근 선생님, 옥에 갇힌 안중근 선생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성주교 미텔 신부가 빌렘 신부에게 성사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성사가 뭔가요?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에게 이제 그 천주교의 의식을 행하는 것, 예배를 같이 본다거나 기도를 해준다거나 이런 일련의 행사 예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제 축복을 빌거나 이제 뭐 이런 예배를 아예 못하게 한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닐 텐데요. 그걸 굳이. 그러니까 그 일제가 침략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프랑스 신부들, 천주교의 어떤 주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중근의 의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즉 일제의 조선 통치를 묵인하거나 인정했다. 이 정황과 증거가 좀 드러나는 게 바로 바로 신사참배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또 일제하고 교황청의 협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로마 교황청하고요. 일본 제국주의는요. 3.1운동 이후에 협약을 맺습니다. 3.1운동 이후에요? 예, 협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일제와 교황청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동경에 있는 교황청 대표자가 이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서울교구가 있었고 대구교구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교구의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동경에 있는 교황청 대표자가 처리한다라는 거죠. 교황청 대표자. 예. 교구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천주교회의 그 외교 채널과 어떤 교섭 능력을 교황청이 독점한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외교권과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가 아니니까 교구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정하지를 않았군요. 아예 교황에서, 그렇죠. 교황청에서 당시. 즉, 이 배경에는 바로 뭐냐면 네. 그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조선에서의 일제 지배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와 교황청 협약이 네.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잠깐 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사실 뭐 교황청 입장에서야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남의 나라였을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어찌됐건 박해받는 조선 땅에서 박해받고 있었던 천주교 신도들에게 보다 더 좀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예. 방법으로 일제와의 손을 잡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천도교하고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도 네네. 민족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어.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의 어떤 그 사제권이 네. 강했었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외국인 신부, 외국인 성직자의 어떤 국적이 어딨냐. 그러니까 일본과 그 선교사 국적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네네. 그다음에 그 사제, 성직자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다음에 신념 네네.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천주교의 뭐라고 그럴까? 천주교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다라는 네네. 겁니다. 교황청은요 또 1932년 9월에 일본 천주교회에서 신사참배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헐. 신사참배는 정당하다. 아니 근데 천주교가 신사참배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원래 그런 거 절하고 이렇게 그런데 가고 이거는 천주교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예, 있죠. 다른 신을 못 모시는 거잖아요. 천주교는. 맞습니다. 근데 근데도 아주 거의 뭐 종교를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그 종교보다도 정치적인 것이 더 우선이네요. 예. 1930년 5월 18일 날에는요, 네. 교황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사 참배하여도 좋다라는 훈령까지 내립니다. 그다음에 교황대사인 까렐라 주교는 이 통고 외에도 네. 신사 참배해도 좋다라는 훈령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신사 참배를 권장합니다. 이게 경향 잡지라는 잡지 1937년호에 실려 있습니다. 참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 물론 이 신사 참배라고 하는 것이 일제 악랄한 그 회유, 강제, 네.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죠. 네네. 하지만 신사참배는 종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 그렇죠. 양심의 문제인 네. 거고요. 그리고 신사니까요. 예. 신사참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사참배를 한 행위 자체가 일제에 투항하는 친일을 약속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거죠. 사제들이 한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천주교 교단의 지도자들이 네. 이런 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중근 의사에게 예배 의식을 네네. 거부했던. 못하게 했었던 네네. 미텔 신부 같은 경우 미텔 주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은 일본인들의 지도 아래 발전해 나가고 있다. 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선에서는 크게 변화가 일고 있는데 진보적인 것, 과학적인 것 등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일본의 보령 통치에 대하여 어떠한 적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대부분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요 3.1운동이라든가 그 이후에 독립을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신부들이 말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요? 3.1운동에 예를 들어서 3.1운동 같은 게 불참한 네네.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요. 야, 이미 뭐 거의 완벽하게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 일본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학생들을 네. 퇴학 처분시키기도 하고. 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천주교의 애국적인 독립활동, 독립운동과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하지만 어찌됐건 천주교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특히 정의구현사재단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계의 역할이 사실 크기도 했었습니다. 잘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또 박근혜 정부 퇴진이기까지 그렇죠. 종교계에서 먼저 시작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그 노력들이 물론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기회주의적인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독교, 천도교 이런 종교를 폄훼하거나 이러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반성하고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내용을 준비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이것은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 네, 국민적인 이 존경을 받아왔던. 그렇죠. 네, 민주화 운동에도 헌신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렇죠. 국민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로서 높은 인격과 헌신성이 추앙받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도 학병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 중위로 복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으로. 예. 하셨던,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군 장교가 왜 친일파인가?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군 장교는, 일본군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게 되면 2등칸을 타게 됩니다, 열차를. 아무나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민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 김수환 추기경께서, 친일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학병에 지원한 건 아니겠죠. 그 당시 말씀드렸겠지만 학병으로 가지 않게 되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면 당연히 강제 징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군대는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지 않았건 간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 본인 스스로도 김수환 추기경께서 자서전 같은 회고록인가요? 회고록?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특히나 이후에도 반성조차 없이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 아무튼 천주교까지 불교에 이어서 천주교까지 친일 종교인들 이야기를 어떻게 일제시대를 종교인들이 살아왔는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독교 쪽은 또 어떨까요? 기독교 쪽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는 강세기 때문에 그렇죠.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의외인데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러면 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사실 또 특히나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러한 한국만의 기독교 특색이 만들어지게 됐나를 살펴보면 이런 일제 친일의 역사 역시도 같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 개신교의 지도자 5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죠. 목회자가 42명. 나머지 14명은 평신도의 지도자들, 즉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교파별로 따져보면 장로교가 26명, 그다음에 감리교 13명, 성결교 1명, 구세군 1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갔던 56명 대부분은 교회의 부일 협력, 친일 협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자신들도 일제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피해자다. 라고 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 다 자기 변명이죠. 예, 자기 방어적인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정한 참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박관준 장로님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네. 등의 수십 명의 순교자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예. 됐었다고요? 그렇죠.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그렇구나. 예. 하지만 종교 기독교계가 네. 기독교계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민족주의적이고 반일적인 네. 그러한 색깔을 막 보이니까 네. 일제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 그다음에 또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까지 수립하면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계시던 분들이 기독교 목회자님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하면서 약간 반일적인 성향을 나타내니까 얘를 이제 좀 일종의 일제가 길들이기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네.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바로 이제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참. 총회에서 예. 가장 수가 많죠. 그렇죠. 장로회가. 예. 그 다음에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승 축하회만 604회, 무은장구 기도회 8,953회, 어머나. 국방헌금 15,803원 24전. 그다음에 또 슐병금이라는 게 뭐 위문금 같은 것 같아요. 1,726원 46전. 그다음에 유기, 즉 그릇이죠, 놋그릇 같은 거. 그다음에 시국강연 1,355회. 뭐 이렇게. 정말 깨알같이 무슨 지금 11조 이런 거 걷듯이 잘 걷었군요. 잘 걷어서 이렇게 일제의 제국주의에 예. 제국주의 전쟁에 잘 갖다 바쳤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네네. 조선감리회보라는 네. 기관지죠. 신사 문제에 대한 최후 통첩. 그러니까 뭐 신사 문제를 거부하겠다 이런 거 같죠. 그게 아니라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러한 총독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순응하자. 라는 거죠. 근데 진짜 아전인수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 게 다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갖다 붙이네요. 예. 이 감리교의 유명한 친일 목사, 바로 이제 정춘수 목사가 네. 바로 이제 국민총력 기독교 조선 감리회 연맹 뭐 이런 거로 이제 단체를 만드는데요. 네네. 여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전쟁 시기에 한국 시민으로서 종교 보국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종교 보국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참 종교 보국. 예. 예. 사실 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더라면 진짜 보국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교 망국이 된 경우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종도 헌납해서 성전 완수에 협력을 하자. 어머나. 그렇군요. 예,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를, 그러니까 34개 교회를 폐쇄하고 그 재산을 팔자. 그리고 네. 비행기 3대를 헌납하자. 모든 것을 다 일제를 위해서 종교를 다 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장로회, 그다음에 그리고 감리회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두 교단? 그렇죠. 인가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 교단의 하나죠. 그 두 교단만 해도 벌써 이만큼의 친일 행적을 저질렀는데 뭐 그 신도들이 어쩌다 손 치더라도요. 예. 지도부에서 그런 행적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2014년까지도 이 두 교단이 제일 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교단이 지금까지도 이런 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뭐라고 좀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었다라는 좀 통렬한 비판이나 반성 이런 것들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아직도 벌써 광복된 지가 네. 뭐 7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일제 강압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훼손, 그냥 또 반민족적인 행위 뭐 이런 거를 철저하게 회개했다. 대부분의 목사님이라든가 기독교 관계자들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반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 또 교회 같은 경우는요, 신사참배, 네. 궁성요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본다. 그게 무슨
예배 형식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네네. 친일 부역을 하게 되는 거죠. 희한하네요, 정말. 그리고 대표적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갈 번째 그 조선신궁,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에 신사참배를 하고요. 시간을 맞추어서 궁성요배를 하고 네. 이런 거 앞장서 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불교계라든가 천주교 한 것처럼 뭐 학병 가서 사진 찍고 네네. 박수 쳐주고 그 격려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다니는 청년 학생들한테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나가라 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50년, 60년도 지난 친일 문제를 왜 종교계의 친일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변질이 돼서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 친일파들이 광복 이후에 바로 어떤 처벌과 반성과 참여도 거치지 않고 정부 요직에 그대로 그렇죠. 자리 잡게 되면서 네네. 자신들의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 그렇죠. 빨갱이 사냥의 명분으로 네네.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뉴라이트 계열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찬양하는 이러한 그건 기본적으로도 종교가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종교인으로서 실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런 일도 있고요. 실제로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네. 북한의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남한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서울 탈환을 했을 때 북한 네. 기독교인들은 서울 탈환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전승 기도회를 열고요.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도들에게 북한의 승리를 위해 총궐 기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네네. 뭐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어떤 전쟁의 지원, 협력, 그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에 대한 부역, 친일의 선봉대로 그렇죠. 만들어서 자신의 교단을 지키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교단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교리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지킨 걸까요? 그게 오히려 더 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진정한 교단과 교리를 다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양심까지도 다 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네. 그리고 나서는 광주. 80년 5월 광주. 네. 그 다음에 또 이럴 때도 광주를 폭도들의 난동이다. 라고 정부의 왜곡된, 날조된, 네. 조작된 발표를 그대로 그렇죠. 설교하고. 네.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그 전두환 군사 독재자가 권력을 강압적으로 무단으로 찬탈했을 때 네네. 2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롯데호텔에 모여서 전두환을 위한 조찬 기도회까지 열어주고 세상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걸 반대해서 젊은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를 부르짖고 싸우고 하시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이면에서는 권력자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파티를 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일부가 그랬다. 네네네. 일부가 친일을 했다. 일부가 독재 권력을 옹호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그 수가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 한국 교회하고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생존의 어떤 생명줄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특히 더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방식이 약간 좀 반공적으로 가버린 그래서 뉴라이트 계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질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분명히 그 안에서도 올바른 교리를 잘 실천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장에 그냥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누구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평화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런 분들이 권력에 붙어서 약자를 비웃고 깔아뭉개고 그리고 전쟁을 더 옹호하며 독려하며 그런 교리들을 편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씀들을 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명 그 친일, 네. 그 기독교, 네. 지도자들의 어떤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신흥우라는 사람이 동양지광이라는 네. 잡지에 조선 기독교의 국가적 사명이라는 글을 통해서 조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일본 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우리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조선인이기 이전에 우선 첫째로 일본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헐.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적자로 네.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국의 국책에 충실히 순응 협력 돌진하라. 이것이 우리들 조선 기독교도에게 주어진 신의 명령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확신하는 바이다. 정말 절절한 러브레터네요.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대표적인 여성 기독교 지도자들, 뭐 김한란, 네. 뭐 박마리아, 네. 유각경 이런 사람들은 뭐 징병제 그다음에 또 뭐 정신대 네. 전쟁 협력 이런 데 계속 나가서 연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윤치호, 네. 신홍우, 유억겸, 구자옥, 오궁선 뭐 이렇게 많습니다. 박인덕, 인덕대학교 설립자 박인덕 네네. 또 마찬가지고요. 네. 황신덕, 최필근, 박희도 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서 친일 부역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이름을 불러줬는데도 아는 사람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다라는 겁니다. 참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뭐 우리 진짜 조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딱 이렇게 버티고 서서 마치 교리를 전도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열심히 그 어떤 논리적인 비판도 없이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며 그저 받아 안아서 꿀꺽꿀꺽 이렇게 삼켰을 조선 민중들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진짜. 예. 그 성경에 보면 그 네. 출애굽기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네. 그 모세가 이집트에 네.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네네. 식민지 지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네.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하지 않습니까? 네네. 성경책에도 자신의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기독교 지도자 그렇죠. 모세 아닙니까? 이런 게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그럼요. 나와 있고 많은 기독교도들이 많은 감동과 네네. 영감을 얻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성경책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경 공부를 안 하시나? 네. 타민족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네.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일제 그 지배 통치 질서에 그게 말이에요. 이걸 저항을 못한 망정 순응했었는가? 그렇죠. 이런 행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본인이 믿고자 하는 그 종교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최근에 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도 연일 점점 더 세지는 이런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종교인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전에 일제시대만은 아니다.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라고 외쳤다던 일제시대 때의 이야기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번. 다음에 보기는 친일 임명사전 편찬위원회의에 이 사람에 대한 공지사항이다. 잘 듣고 가장 관련이 깊은 천주교계의 이 사람은 누군지 고르시오. 보기. 이 사람은 194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의 상지대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했다. 1944년 초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합병으로 징집돼 동부 22부대에 입대하였으며 이후 도쿄 남쪽의 섬 호시마에서 사관 후보생 훈련을 받았다. 일본의 패전 뒤 상지 대학에 복학해 학업을 계속하다가 1946년 12월 귀국했다.
1944년 1월 시행된 학병제는 명색은 지원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의 강제 징집이었다. 사관 후보생도 장교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제가 차출한 경우가 많았다. 합병 출신자들은 후보생으로 일제의 패전을 맞았거나 심지어 1945년 8월 15일 이후 장교로 임관된 경우도 다수 있다.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군인의 경우 위관급 이상 장교를 사전 수록 대상자로 한다는 선정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전 수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1. 안중근 2. 김대건 3. 김대중 4. 박홍신부 5. 김수환 추기경. 네. 오늘 34번째 강의. 친일파 종교편이었는데요. 신의 이름으로 친일하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는, 네. 예수님은, 네. 부처님은 어디에 있는지,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보다도, 네. 일단, 우선은, 당장, 깊은 바다에서, 그렇죠. 빛을 기다리는 우리 세월호의 학생들, 네.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네. 기원합니다. 굳이 또 오늘, 우연한 기회긴 하지만 종교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의 힘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 전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가 바로 부활절이네요. 그렇군요. 네. 기적이 일어나기 참 어렵죠. 하지만 꼭 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많이들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꼭 기적. 우리 월요일날 방송 올라갈 때는 기적이,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